안녕하세요. 송지구입니다. 전에 온 어떤 한 사업가가 푸에르토리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티켓팅을 다 해놓고 시간 되면 딱 타면 이제 뜨는 건데 그 목적지가 버진 아일랜드 가는 비행기였는데 타기 전에 방송이 쭉 나왔대요. 오늘 비행기는 캔슬됐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가는 비행기였대요. 그 얼마나 그 일도 많았었고,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는 사람이었으면 잘못하면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막 엄청 화를 냈을 텐데 그 사업가는 화를 내지 않고 그 항공 데스크에 딱 가서 물어봤대요. 여기에서 버진 아일랜드까지 가는데 비행기 한 대 빌리려면 얼마가 드냐? 그거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듣고 와서 칠판을 하나 또 빌렸답니다. 거기에 딱 쓴 거야. 여기에서부터 버진 아일랜드까지 가는데 비행기 운임 39달러. 딱 써놓으니까 순식간에 딱 쳐졌을 거 아니에요. 다 거기 갈라는 사람들이 못 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날 그 정해진 시간에 버진 아일랜드에 가서 비즈니스를 끝냈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 사례는 실화입니다. 이 실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이 누구냐면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업가인데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중에 이게 계기가 돼서 버진 항공이라는 항공사를 또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그 회사가 계열사가 무려 350개나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이 사람의 자산이 얼마냐? 4조 원이야, 4조 원. 그리고 영국에서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자의 순위를 낸대요. 지금 현재 영국에서 18번째 부자인 사람이 리처드 브랜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난독증 때문에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체대조표 같은 걸 보지 못한답니다. 근데 사업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우주선도 이번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 우주에서 가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리처드 브랜슨의 그 독특한 브랜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직접 대서양이나 이런 데 횡단도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말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그 힘든 걸 헤쳐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 순간을 늘 즐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행에 관한 강의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봄이라 더 그럴 텐데 여행 가고 싶은 생각들 있으시죠? 네. 국내 여행도 좋겠지만 뭐 그리스 이런 데 가고 싶죠? 네. 근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들도 있죠? 네. 상당수가 못 가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못 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또? 그렇죠. 돈이 없어서 못 가죠. 또? 건강 때문에. 또? 할 일이 많아서. 그죠?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생길까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요, 오늘 강의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강의해 주실 작가님이 여기를 다 다녀오셨는데, 에게해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가고 싶다 해서 거기서 끝났을 텐데, 리처드 브랜슨 얘기를 했잖아요?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여행을 가고 싶고 좋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행을 가겠다까지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가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될 겁니다. 우리한테 오늘 유익한 여행의 강의를 해주실 장석주 작가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작년 이맘때 제가 그리스와 터키 고대 도시 유적지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MBC TV와 함께 장석주의 에게 인문학 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갔다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 그 지중해 여행의 감동이 아직도 제 가슴에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여행의 시간이라는 것은 일상의 시간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시간이 밋밋하다면 여행의 시간은 매 순간 뭔가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현재에 대한 각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라는 시간을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분, 10분, 1시간? 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현재라는 시간은 배의 앞쪽, 이물과 배의 뒤쪽, 고물, 이 작은 조각배 모양의 형태를 현재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지나간 10초, 그 시간이 바로 현재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의 시간은 현재의 어떤 각성 상태에서 사물과 풍경들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이 밋밋함으로 흘러가는 데 비해서 여행의 순간들은 매우 생생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여행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 발달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사람들과 문화와 물건들이 오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정신의 날개를 들어올리는 발사대이자 투석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이 바로 지중해, 제 뒤로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는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중해는 꽤 넓습니다. 위로부터 해서 아래 이집트, 예.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집트까지 이 일대의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고, 특히 지중해 중에서 그리스와 터키 연안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에게해를 제가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했느냐? 지중해에 대한 동경과 열망을 품은 것은 제가 20대 때부터입니다. 그곳은 잘 알다시피 인류 신화의 시발지이고 또 인류 문명의 부흥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문명과 역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음악, 문학, 건축, 미술, 이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문명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고 따랐던 신화들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문학과 역사와 문명의 모든 그 시원지,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곳을 20대 때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작년에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명의 발생, 3대 종교의 발상지, 3대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이집트 문명, 팔레스타인 문명, 크레타 문명이 3대 문명이고,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와 같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토록 큰 영향을 끼쳤던 문명과 종교가 만들어졌던 지역은 이 지역 빼놓고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인류 최초로 자음과 모음이 완전하게 조합된 문자, 페니키아 문자가 발달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 페니키아 문자가 발달해서 여기에서 아라비아 언어와 히브리어가 나왔고, 나중에 키릴 문자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문자가 나오니까 어떤 학문과 철학의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학문과 철학이 바로 이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하게 된 거죠.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이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텔레스나 헤시오도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와 같은 그런 고대 철학자들이 이 기원전 고대 그리스 이 지역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흥미진진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중해 연안의 문명과 신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 그리스 신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신화는 뭐죠? 신은? 예, 제우스 신이죠. 신들 중에 신, 제우스 신. 예. 그리고 저는 이 지중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신들을 불러내고 그 신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데 굉장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가면서 그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신화라는 것, 이 신들의 이야기죠. 인간 경험의 정수에서 불러낸 문화고 상징이고 이야기인데 이 신화들은 허구의 바탕을 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간들이 품었던 망상들의 진열관이라고 신화를 이렇게 폄훼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폄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활 속에서 신화가 차지했던 비중은 엄청났어요. 그들은 개인의 어떤 운명에 관한 문제라든지 혹은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 사안들, 의제들 이런 것들을 신들에게 찾아가서 신탁을 요청을 했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기독교가 나오면서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이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시들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거의 이제 기독교의 유일신의 바탕을 둔 그런 어떤 생활 방식,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인류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열리면서 19세기에 니체라는 독일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 우리 모든 가치의 전범이었던 기독교의 유일신의 사망 신고를 했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던 이 신화들은 물거품처럼 다 소멸되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문학과 철학과 역사, 건축, 음악 그리고 우리 생활의 부분, 일상 속으로 이미 스며들어와 있는 것이죠. 니케라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딴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술 할 때 그 디오니소스, 고대 그리스 신은 디오니소스고 이게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바쿠스로 변하는데 이 바쿠스 비슷한 이게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살아있죠. 이렇게 사실은 어떤 상표, 브랜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신화들은 우리 속에 이미 우리 삶의 일부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터키의 셀축이라는 곳에 그 에페소스에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 신전들 중에 가장 크고 웅장한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도 제가 다녀왔는데 갔을 때 우선 실망을 한 거예요. 남아있는 게 기둥 하나, 엄청나게 큰 기둥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는 다 늪지대로 갈대가 우거지고 새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대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 이런 기둥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12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부서지고 어떤 세월의 무상함, 시간의 무서움, 시간의 폭력성, 시간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데요. 그 당시 이제 그 아르테미스 이 신전으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그 신전을 관람하고 거기에 자기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번성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이 기독교가 이게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아르테미스 신전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생계 위협을 느껴서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군중들이 모여서 그런 시위를 했다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책들을 읽고 잘 알지만 정작 우리들의 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과 더불어 우리 삶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신이 우리 부엌신인 조왕신이 있습니다. 조왕각시, 조왕할매라고 그러죠.
부엌이라는 곳은 불이 있는 곳입니다. 불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방을 데피는 그런 난방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불이 있는 부엌을 신성시해서 이 불을 관장하는 신을 조왕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왕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들보에는 성주신이 있었고요. 큰 방에는 삼신이 있었고 또 뒷곁 장독대에는 천룡신이 있었고 또 마당에는 터주신이 있었고 우물에는 용왕신이 있었고 또 광에는 업신이 또 뒷간에는 칙신이 우리 집 안에만 해도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신들이 있어서 기륭화복을 관장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그리스 신화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 사람을 만든 것은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라고 그래요. 네. 프로메테우스 신이 만들고 제우스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여자. 네. 최초의 여자 이름은 뭘까요? 헤라는 신이고 제우스의 아내고 최초의 신은 판도라입니다. 판도라 상자 들어보셨죠? 프로메테우스는 뭘로 유명합니까? 불을 훔쳤죠. 그래서 제우스가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불을 훔친 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판도라를 이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판도라를 이 에피메테우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취해서 아내로 삼죠. 근데 이 에피메테우스의 집안에는 모든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쓰레기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 상자가 있었는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에게 모든 것은 다 봐도 되지만 이것만은 열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판도라는 호기심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에피메테우스가 외출한 틈을 타서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상자에서 가난과 질병과 질투와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살리는 전쟁과 이 모든 인간 세계 나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것들이 다 밖으로 튀어나와서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인류 세계는 행복했던 황금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그런 어둡고 고통스러운 어떤 질곡의 세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뛰어난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고대에도. 오비디우스나 베르길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호메로스, 일리어드를 쓴 호메로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전되었던 많은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기록되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럼 그리스인들은 왜 이런 신화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이 신화의 신들은 인간들이 갖지 않은 어떤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불멸성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점에서 불완전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에서 그 어떤 힘과 권능과 이런 것들에서 제한을 받는 존재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 그런 제한된 존재에서 틀림없이 그런 불가능한 것들,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없을까? 인간은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을까? 이런 열망과 동경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열망과 동경이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서 그 신들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 만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신들과 함께 사는 그리스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행의 시간에 사는 것과 같이 삶이 밋밋한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또 의미로 가득 찬 대단히 풍요로운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 많은 그런 고대 도시 유적지를 답사해 보면 그들이 이룬 어떤 문명의 규모와 그리고 아름다움과 정교함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누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 제가 너무 얘기만 하느라고 제 그림들을 못 봤는데 그림들을 잠깐 보면요. 이 그림은 제가 그 트로이로 가는 입구에 서서 찍은 사진인데요. 트로이라는 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통해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독일의 그 하인리 슐리만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 이 사람은 호기심을 가졌어요. 혹시 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1871년에 많은 사업을 통해서 얻은 부를 기반으로 해서 트로이 발굴 작업에 나섭니다. 그리고 발굴해 보니까 실제로 호메로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그 터전이 그대로 발굴된 거죠. 그게 1871년입니다. 예.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입구 초입에서 하는 거고요. 네. 이게는 이제 터키 연안의 여러 가지 그 원형 극장과 아스클레피온에 있는 그런 지역들. 아스클레피온은 고대의 어떤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종합병원인데 그 당시 의료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 의학 기술도 뛰어났고 자연치유법과 그리고 심리치유법을 같이 했고요. 그 옆에 커다란 그 극장, 야외 극장이 있는 것을 보아서 또 그런 치유 이후에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이 치유의 시발점이라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하로 되어 있는 복도인데요. 병동과 병동 사이를 옮길 때 이 지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위에 햇빛이 들어올수록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의사들이 이 통로에 다니는 환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힘이 되는 이야기. 심리치유법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 입구에는 지금은 부서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만은 이 문 안으로는 죽음은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는 커다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아스클레피온의 환자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위안을 얻고 또 치유될 수 있다는 어떤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크레타 섬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탑승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이스탄불에서 시작되어서 남쪽으로 이 에게해 연안 쪽으로 쭉 가가지고 끝에서 로도스 섬으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도스 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한 5, 60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크레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크레타라는 곳, 사실은 이번 지중해 여행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장소, 또 이 여행을 꼭 하고자 마음먹었던 그런 동기가 되었던 장소가 바로 크레타입니다. 크레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스의 가장 큰 섬 중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에게에 떠 있는 섬인데 꼭 고구마 모형으로 생겨 있는 섬입니다. 근데 유럽이 아직 캄캄할 때 바로 크레타에서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문명의 부흥을 이룬 곳이 크레타입니다. 이 크레타는 그 제우스가 그 에우로파라는 그러니까 요정한테 반해가지고 에우로파를 데리고 도피 왔던 곳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에우로파의 영어식 발음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럽 지명이. 유럽은 아직 문명이 나오기 전 캄캄한 미개 지역인데 비해서 크레타는 이미 커다란 문명을 이뤘는데 그 첫 번째 왕 제우스와 에우로파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죠? 미노스 왕입니다. 그래서 미노안 문명이 여기 일어나게 됐죠.
바로 미노안 문명이 있었던 곳이 이 크레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신화가 나오죠. 그 미노스 왕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한테 황소를 받는데 그걸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그 황소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빼돌리고 다른 황소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알고 포세이돈이 응징을 하게 되죠. 바로 미노스 왕의 왕비로 하여금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온 다이달로스라는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이 이 왕비에게 나무로 된 암소 모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황소와 상간을 해서 괴물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반은 머리는 황소고 몸통은 인간인 미노타우루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노스 왕은 그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달로스에게, 이 건축과 공예의 장인인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지어라. 이 미노타우루스를 감출 수 있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걸 짓게 됩니다. 그게 크노소스 궁이에요. 크노소스 궁이 1905년경쯤에 발굴되어서 지금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해안가, 크레타 해안가의 베네치안 성벽의 모양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크노소스 궁의 모습입니다. 크노소스 궁을 답사한 제 모습이 이렇게 뒷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항아리들. 물론 이게 그 크레타가 그런 문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리스 국민 작가의 출생지, 고향이 바로 크레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살 무렵에 청계천의 헌책방에서 어둠의 심연에서라는 아주 얇은 산문집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작가 이름도 모르는 그 산문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 영혼이 얼어붙는 듯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작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니코스 카잔차키스였어요. 그리고 4년 뒤에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하고 어떤 출판사 편집부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앞에 딱 첫 번째 교정지로 배달된 게 영혼의 자서전이란 책이었는데 그게 바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자서전이었어요. 이렇게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아주 두꺼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자서전을 읽고 정말 이 작가가 위대한 작가구나 라는 걸 알고 꼭 그가 태어났다는 크레타 섬을 언젠가는 내가 가보리라. 20대 때 꿈었던 품이 바로 작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뒤에 그리스인 조르바가 번역되어서 지금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소설이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근데 크레타는 비운의 땅입니다. 오랫동안 터키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러 이민족의 어떤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크레타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니코스 카잔차키스 마찬가지고요. 카잔차키스는 크레타에서 태어나서 아테네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뭔가 그리스는 유럽에서도 변방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에 대한 더 큰 열망을 품고 파리로 유학 가서 베르구숭 철학, 니체 철학을 갖고 논문을 쓰게 되죠. 그리고 처음으로 소설을 써서 작가가 됩니다. 근데 오랫동안 무명 작가 생활을 했어요. 근데 35살 되던 해에 어떤 항구에서 배를 타고 기다리다가 선술집에서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조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조르바라는 인물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카잔차키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책을 엄청나게 읽는 독서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전부 다 책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인 거예요. 근데 35살 때 만난 이 떠돌이 노동자 조르바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르바가 카잔차키스한테 나를 좀 데리고 가주시오. 쓸모가 있을 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를 데리고 그 당시에 갈탄 붐이 일어나던 시대인데 그래서 크레타 해안에서 갈탄 광산 개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조르바와 함께 그 광산 개발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 6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엮어서 쓴 소설이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조르바를 알면 알수록 이 카잔차키스는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카잔차키스는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값을 애통해하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들에게 학교에게 바쳤던 학비를 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르바라는 사람은 학교 문턱에 가본 적도 없고 책을 한 권도 읽은 바가 없는데 그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죠. 조르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의 일례로 들자면 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물레에 돌리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방해물이 되어서 자꾸 이게 일그러진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끼를 갖고 가서 당장에 이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린 사람이에요. 거침없이 행동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이 두 사람의 동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광산이 무너지게 6개월 만에 끝나요. 엄청난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잔차키스는 조르바를 통해서 배운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투자했던 돈에 대해서 요만큼도 아쉬움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카잔차키스가 금방 그 조르바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그 곡절과 또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 카잔차키스는 위대한 작가임이 분명하지만 그의 조국인 그리스에서 냉대와 모리에와 또 상당 기간 또 추방되어서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죽어서도 공공장소에 안치할 수도 없고 묘지를 쓸 수도 없었어요. 그리스 정교회와 이런 데서 파문을 당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신성모독, 그의 소설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심지어는 그의 책들이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소설이 그리스에서 처음에 출판도 못했어요. 파리에서 먼저 출판이 됐고 나중에 그리스에서 출판이 됐죠. 이거는 이제 크노소스 공에 있는 아까 황소 그림, 황소 얘기 아시죠? 그 왕비와 상관을 했던 황소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그 크레타 섬에 카잔차키스 뮤지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박물관을 놓칠 수 없었겠죠. 그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박물관 내부에 있는 카잔차키스의 여러 자료들을 구경하고 그의 2층으로 된 아담한 박물관이었는데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의 육필원고, 그가 평소에 썼던 물건들, 그리고 그의 여권,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거기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판된 카잔차키스의 책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한국 책도 있었어요.
그걸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 진열된 책이 제가 만든 책이었어요. 제가 1980년대 청아출판사를 할 때 카잔차키스의 산문집을 번역해서 출간했고 제가 직접 장정한 책인데 그 책이 거기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게 굉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카잔차키스 박물관에 갔을 때 정전이었어요. 근데 그 박물관장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왔다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데 얘기를 듣고 이를 보시다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그 자가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우리 MBC 촬영팀에게 촬영을 또 무료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저에게 아주 맛있는 그리스 커피를 대접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이 카잔차키스라는 자신의 조국의 작가를 찾아온 작가를 대접하려는 그런 따뜻한 환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공공장소 혹은 공동묘지에 무덤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섬으로 그 시신이 운구되어서 이 크레타의 외진 언덕에 이렇게 카잔차키스의 무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카잔차키스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 하나와 돌, 아주 소박한 그런 무덤이었어요. 이것도 무덤이죠. 네. 이 묘비, 또 감동적인 게 카잔차키스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묘비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러니까 카잔차키스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탱해주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자유에 두었던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죠. 무엇과 견줄 수 없는 가치. 생명,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리스인 졸업반은 다 읽어보셨나요? 예,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다면 오늘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저는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여행을 가면서 다시 이 그리스인 졸업반 책을 가지고 가서 여행지에서 몇 번을 더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에요. 아무 야망도 없으면서 그 뼈가 휘듯이 일을 하는 그런 말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니까 현재 삶에 충실한 것. 그러니까 그것은 카잔차키스가 조르바에게서 배운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주마간상격으로 훑어봤지만 이스탄불에서 시작되어서 터키 연안 지역을 훑어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로도스, 크레타, 산토리니, 아테네로 이어지는 이 그리스 고대 도시 유적지를 탐사하는 여행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인간이 이룩한 어떤 그런 문학과 철학과 문명의 어떤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이 그토록 열망하고 욕망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날까지 흘러왔는지, 우리 삶의 그런 그 시작점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시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중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연안의 토지는 비옥해서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매 끼니 때마다 올리브 열매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아주 밀이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빵들도 그렇게 맛있었어요. 예. 그리고 산토리니 섬은 정말 유명하죠. 아름답기로 유명한 섬인데 저는 그 아름다움에 매혹되었고 그 섬 안에 아틀란티스 북스라는 영국의 젊은이들이 산토리니 섬에 왔을 때 그 섬에 매혹되어서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서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두고 간 책들을 모아서 서점을 만든 서점이 아틀란티스 서점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 서점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산토리니 섬을 여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산토리니 섬의 서쪽 해안 이아라는 곳에서 이 일몰 광경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혼 풍경을 보여주는 일몰 포인트라고 그래요. 네. 일몰 시간이 되면 모든 여행객들이 골목골목을 그쪽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보입니다.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평생 제가 한 30여 개국 정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여행지를 꼽으라면 그리스와 터키를 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죽기 전까지 꼭 그리스와 터키 여행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또 이렇게 지중해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어디 가고 싶어요? 그리스 지중해 가고 싶죠. 저도 그 생각이 오늘 이렇게 여행에 관한 것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역사에 관한 얘기. 그리고 오늘도 제가 새롭게 학습하게 된 게 현재라는 시간에 관한 정의였어요. 몇 초라고 그랬어요? 10초. 10초. 아까 그 신들의 제왕, 신들의 아버지 누구? 제우스. 제우스가 관련된 시간에 관한 또 얘기들이 있어요. 시간에 관한 신들이 또 있어요. 2탄입니다. 2탄. 제가 얘기하는 건. 일단 우리 장 작가님이 하셨고 시간에 관한 신이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절대 시간에 관한 신이 있어요. 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인데 제우스의 아버지예요. 이 크로노스는 얼마나 무섭냐면 모든 신들의 인간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죽음의 신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다 잡아먹냐면 자기가 낳았던 자식들을 다 잡아먹어요. 제우스가 잡아먹기 직전에 어떻게 했냐면 잠자고 있는 아빠한테 그 약을 먹여가지고 자식들을 토해내게 하죠. 그래서 형들을 구해냅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한테 딱 걸리면 신이든 인간이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신이에요. 근데 이 절대 시간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상대 시간의 신이 있어요. 얘는 누구냐? 카이로스인데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할아버지하고 손자 간의 관계죠. 얘는 상대 시간이야. 이 상대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을 살잖아요. 1년 365일을 살고 누구는 오늘 여기서 딱 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하고 오늘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딱 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나는 원하는 지위를 찾았고 나머지는 원하는 지위를 못 찾았어.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절대 시간은 똑같아요. 몇 년? 20년. 근데 누구는 원하는 걸 찾았고 누구는 못 찾았는데 그 차이는 무슨, 그렇죠. 상대 시간의 차이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카이로스의 상대 시간이야. 그래서 저는 시간을 3단계로 구분을 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을 해. 근데 이 3단계 시간 중에 우리가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는 내가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이 됐을 거야. 과거를 못 바꾸잖아요. 아쉽고 후회도 많죠. 근데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면 여러분 방청객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내일 아침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나는 아닐 거야. 그죠? 내일은 사실은 우리한테 안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언제밖에 없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언제밖에 없다?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오늘 들었잖아요. 그리스에 대해서, 에게에 대해서, 지중해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언제밖에 없어?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짐들 싸고 나가세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다음에 하지. 아까 우리가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우리가 못 가는 이유 몇 개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그럼 언제 갈 건데요? 시간이 되면요. 돈이 되면요. 할 일이 없으면요. 그런 때는 올까 안 올까요? 제가 볼 땐 안 와요. 만약 여러분들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돈도 여유가 많아요. 근데 그때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 가. 뭐? 건강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출발하고 떠날 수 있는 건 언제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밖에. 아까 작가님께서 그 판도라의 상자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열었더니 온갖 질병과 나쁜 것들이 다 퍼져서 세상이 오염이 됐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희망이 남아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갈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고 바빠서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행을 반드시 갈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희망. 자, 우리 희망을 모두 우리가 무장을 해서 일단은 작가님이 주장한 가라고 하신 에게로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 모두 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